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나 이런 것처럼 흑인들은 예전부터 좀 사회적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했는데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소심한 그런 반응 위주였는데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동양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심화된 것 같고 개개인들이 이제 가지는 불안감도 커져서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사회에선 가장 쉬운 게 인종이고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총격 사건도 인종적인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확실한 처벌이 일단 있으면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한다면 조금은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시위는 뭐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너무 폭력적으로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다른 불씨가 번져지지 않을까라는 좀 이게 어느 하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미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게 서포트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 16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계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숨진 비극적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단순히 미치광이에 의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시아계에 대한 심각한 유형의 증오범죄로 본 미국에서 그것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환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는 구호가 연일 거리에 울려 퍼지는 한편 온라인에서도 스톱 에이시언 헤이트 해시태그 운동이 한창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전모를 짚어보면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늘어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요. 우리 사회 안에도 이런 증오범죄 증후는 없는지를 놓고 냉철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해보는 토론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위해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미국 정치와 한미 관계 전문가시죠.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미,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셨고요. 한국이민정책학회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남서울대 교양학부 신희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국제문제평론가시죠.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주말에 발생했던 총격 사건, 애틀란타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뉴욕, 시카고,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등 이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이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한 항의 집회로 이제 성격이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단히 의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애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총기 이번에 그 사건들을 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한인뿐 아니라 아시안 그 피해자들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할 때 애틀랜타 근처에 살아서 예. 거기서 나온 방송에 나와서 그 기자들 나오셔서 리포트하고 이럴 때 굉장히 낮은 거리가 예. 나오고 그랬었는데 한인들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어려운 진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예,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남일 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하는 거를 보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증오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제 그 한인이라든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순응하고 그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모범 시민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슬픈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조금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 작은 희망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서적 공감 또 애도 하지만 또 이제 정말 조직화의 필요성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도 발견하신 그런 내용이었네요. 신희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 역시도 이제 그 엄마의 입장에서 그 홀로 엄마를 잃고 남은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국 내에서 그 아시안 혐오가 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이제 제가 캐나다에 거주하다 왔으니까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2002년에 한국인 유학생이 그 스탠리 팍에서 캐나디안에게 폭행을 당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여학생은 이제 캐나다에 그 난민 신청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여학생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스탠리 팍에서 그 산책을 하다가 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자라는 거, 이민자라는 거,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때 굉장히 뭐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반아시아 그 혐오 범죄가 그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생긴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 그 아시안 그리고 플러스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동참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저는 좀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시아계이자 여성, 그러니까 소수자의 소수자, 약자의 약자가 겹친 그 조건이 이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두 분 말씀하고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일로 계기로 해가지고 KBS에서 적절한 그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그 소수자를 향한 그 범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인 그 소수자를 향한 어떤 이런 증오 범죄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무감각했었다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인을 상대로 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 관심이 더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론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왜 도대체 저렇게 소수인들을 향한 그런 범죄들이 많은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을 향한 특히 또 한국인들을 향한 범죄가 왜 이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일반론적이고 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그 특수론적인 이런 양면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그 시위나 이런 것들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셀럽들, 유명인들의 동참 같은 건데 이번에 이제 피츠버그에서 열린 집회, 한국계 여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샌드라 오가 이제 깜짝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임 소장님도 좀 보셨나요? 예,
잘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번 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한국인들이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시민의식,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수능적이다. 그러니까는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삭힌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게 뭐 좋은 측면이 있죠, 물론. 하지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얻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부차적인 어떤 그 우리가 산물일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은 그런 분들이 동참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봤습니다. 예. 아까 이제 민정훈 교수님도 이제 우리 그 한국인들 또는 한인 또는 아시안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제 사실 좀 눈에 좀 안 띄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보였는데 이게 이번에 조직화에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이 샌드라 오도 굉장히 그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데 실제로 그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이 흔히 하는 그 목소리 내기 이런 데에는 또 이제 동참을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안 했던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사회가 그 이민자의 나라고 그리고 그 인종의 그 구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구의 구성을 보면 여전히 65%에 70%는 백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네. 그다음에 한 15, 17%, 그다음에 흑인 한 13, 14%, 아시안이 늘고 있지만 그 5, 6%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적응하고 거기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네. 일단 사회에 적응하고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자식을 교육시켜서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전문직으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다 이제 그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론 영어가 서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좀 참고 그리고 내가 잘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참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미국 사회에서 특히 그 동아시아계 뭐 한국계 미국인이라든지 중국계 미국인, 베트남계 미국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네. 굉장히 하드워킹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미국인들이고 그리고 이민자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그 참고 인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완전히 증오 범죄 아니겠습니까? 골라서 가서 아시안 거기다 여성 약자 말씀하신 약자를 공격하는 그런 그 있어서는 안 된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다 힘을 내셔가지고 말씀하신 셀럽들이 이제 리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수자 가운데서도 또 비율이 좀 낮았던 아시안계의 특성도 좀 있었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성공하고 생존해야 된다라는 또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계신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요. 한인 교포사의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시위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자, 지금 DC에서도 지난 주말에 규탄 시위가 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DC에서의 상황이라든가 미국 전역에서의 시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 그 지난 일요일에 그 워싱턴 DC에서 그 아시안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또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멈춰달라 이런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날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한 수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시위 참가자들이 그 지난 16일에 있었던 총격 사건 자체가 이제 명백한 아시안 증오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DC뿐만 아니라 이제 사건이 발생했던 조지아주 애틀란타라든가 뭐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한인교포 사회가 크게 발달된 곳, 아시안 커뮤니티가 크게 발달된 곳에서도 동시에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또 워낙 그 아시안계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도 좀 많이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인 단체들이나 아시안계 그 단체들이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하면서 증오범죄 규탄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까지 발표하고 좀 다각적이면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 언뜻 뉴스에 나오는 현장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만 주된 구성원은 예. 그럼 한인과 아시안계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거기에 지역구들도 이제 유색 인종이라든가 이제 예. 그 백인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한인 교포 사회 이제 이게 지금 증오 범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지만 내심 또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혹시나 또 내가 자신이 증오범죄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아무래도 이제 한인교포 사회에 많이 좀 퍼져 있죠. 또 꼭 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내 중국계라든가 베트남계 이런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도 똑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총기 구매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한인교포 사회가 좀 연합해서 강경한 대응책을 또 내놓고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워싱턴 한인 사회가 좀 백악관에 보낼 서한을 준비하고도 있고 또 뭐 다른 인종,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또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연대도 고려하면서 이번 사태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분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도 아시아계의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그 대표께서 뭐 직원들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내서 이번 혐오 범죄에 맞서서 직원들을 지원하고 돕겠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면서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좀 분위기는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런 중앙 정치나 지역 정치에서 이제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랑 그다음에 네. 여타 이제 소수자들 소수민족들과 이제 연대하는 거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노력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기존 역사적 사례나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진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 좀 한인 사회가 좀 더 다른 인종 커뮤니티도 소통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너무 우리끼리만 어울렸다라는 그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오 범죄나 인종 차별을 좀 이겨내려면 이 다른 인종과의 커뮤니티를 좀 더 소통하고 또 더 연대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 내야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성과 자각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혐오 범죄가 좀 발생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미국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사고인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당시 이제 2007년도에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인 대학생이 범인이었는데 그때 한인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공격과 지탄이 대상이 될까봐. 그런데 그때는 학생 개인의 문제였지 한인 사회 전체적으로 아니다라는 시민 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도 좀 그런 그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시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에 대한 이제 신뢰도 좀 필요하고 동시에 이 한인 커뮤니티를 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연대하려는 그런 모습 같은 것에 대한 강조도 해주셨네요. 예. 오늘 현지에서 소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현지에서 말씀도 좀 들었는데요. 아까 그 신희정 교수님도 그 외국에서 거주하실 때 이제 보셨던 그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위협감이나 불안감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증폭되고 있거나 커지고 있다라고 실제로 볼만한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일은 이렇게 뭐 굵직굵직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들이 막 크게 생기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소소한 소소한 일들이 한 번씩 생기는 그런 현상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꼭 그 아시안에 대한 혐오다, 혐오의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생긴 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그 백인들의 행태이지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쌍둥이 아들이 그 모금을 했잖아요. 근데 모금을 하려고 했던 그 목표액에 약 15배였나?
그만큼의 예, 예. 모금이 된 거를 보면 그게 어느 누가 한꺼번에 기부를 한 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그 십시일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예. 그걸 나누고자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그 무슨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단 그 일부 백인 우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의 그런 잘못된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오범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규정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주류적 분위기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는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안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제 소수에서 일어나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이 증오범죄의 밀도는 강해질 수도 있는 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아마 뒤에서 통계적인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증오범죄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증오범죄라고 규정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민 교수님은 이 뭐 지역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게 좀 증오범죄적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말씀 주시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증오범죄 성격이 강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통신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2007년에 버지니아 버지니아 공대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제 미국 한국에서 이민가 1.5세 한인이 이제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총기 난사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그랬죠.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애틀랜타 근처 조지아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 국적을 가진 이제 외국인이 그런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도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의 어떤 문제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넘어갔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중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제 한국계하고 중국계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분노, 증오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책임을 중국인, 아시안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일부 아까 말씀해 주신 일부 미국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서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반 호주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아시안에 대한 그러한 범죄가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미국에서도 이제 행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동안은 여파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든지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연대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자기 몸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강하게 보여줄 때만 그래야지만 일부라고 할지라도 또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심각성의 정도 아마 좀 더 뒤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게 이제 증오범죄죄를 적용해서 이게 유죄로 이제 기소되고 그다음에 처벌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임소장 이게 증오범죄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이 증오범죄라고 이 혐의가 이제 입증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과 그다음에 요즘 즉 아직까지는 어떤 성중독이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처음에 해당 카운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 자체도 물론 큰 문제인데 이번 사건을 대하는 미국 당국의 대처랄까 여기서 더 큰 실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최근에 바뀌었고 사실 그 행정부가 바뀐다 그러면은 그 경영 철학도 바뀌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무 공무원들은 그 고위급 공무원들은 바뀔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일개 카운티의 대변인이 그런 발언을 너무 뭐라고 할까 안일한 발상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 범죄자를 그 조사를 해서 그자가 이제 얘기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증오 범죄일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근데 반대로 성 중독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더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대응관 그러니까 고위 정부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의 그 대응 반응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실망을 했고 거기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증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별에서 나온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소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체성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른 증오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닌데 너무 초반에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면 이제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찾아서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이제 그 현지의 경찰이나 검찰이 이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증오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성중독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생긴 또 이런 지금 항의 시위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촉발된 것이긴 한데 실제 민정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현재 그 수사 당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처음에 이제 그 소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그 섹스 어딕션 성 중독이 한 것이지 인종차별 것은 아니었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굉장히 나쁜 날이었다. 배드 데이고 집에서 쫓겨났고 굉장히 우울한 날이기 때문에 총을 쐈다. 그 피해자를 그 대변인이 나와서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정을 지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정을 지었고 물론 이제 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수사 당국이기 때문에 이제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중에 그 말을 바꿨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경찰이라든지 수사 당국은 증거가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걸 증거를 찾다 못 찾으면 그거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제 어떤 그 무감각한 그러니까 인종 그 증오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무감각함. 그러니까 백인이 미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무감각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시대에 좀 덜 떨어지는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다들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아직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인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중립성, 객관성, 정확성의 문제에서 그 지키지 못한 데서 비난을 받는 것이고요. 피해자와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에이션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그 성중독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보다는 자신들을 표적으로 해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그 피해자들의 다 대다수가 에이시안이고 그중 4명이 한인 여성인데 그 20마리 넘게 떨어진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한인 여성들, 에이시안 여성들만 그쪽이 사살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명백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그 증오 범죄라고 이제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수사 당국은 보다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공감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공감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대변이 보여줬던 부분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백인 중심의 어떤 그
주류가 갖고 있는 생각을 대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임 소장님하고 이제 민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수사 당국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편견들이 분명히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해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약간 사실처럼 수용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그게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는 뭔가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건 약간 시각이 일치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사 당국이 인종차별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나 이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안계를 되게 좀 성적 대상화하는 측면이랄까요? 아시안계 여성들을 특히나 단순히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적 어떤 그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이 늘 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신희정 교수님? 미국 내에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동양인과 백인과 또 뭐 인도계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종차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같은 이민자를 받는 나라지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동화주의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고 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는 그 일부 백인들이 이 소수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인 동양 사람, 소수인 그 여성들을 좀 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동양 여성 같은 경우는 좀 체구가 작고 좀 약간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그 미국 건장한 남자가 그 여자 그 할머니, 중국 할머니를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딱 폭행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 몽둥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렇게 딱 목적도 없이 그냥 조금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겠다. 저는 여기에 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시아계 남성까지도 포함해서 좀 되게 그 뭐랄까 이렇게 취약한 존재랄까요? 이렇게 등치가 또 작고 그다음에 약간 중성적이거나 여성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 아시안 여성들을 약간은 성적 놀이개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하는 그런 시각들도 일부 있는 것 같던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캐나다는 약간 인종의 모자이크적 사회라면 이제 그 미국은 약간 용광로라서 좀 과도 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분리되는 시각들이 이제 역으로 나오게 되는 또 그런 측면들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상황들을 그럼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팬데믹 이후에 확실히 좀 증오 범죄가 급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랄까요? 그 사실들이 있는지 좀 민 소장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화 시대와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이 그냥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서, 그런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겪는 그런 그 대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보다 과거 우리 인류 역사에서 겪었던 어느 어떤 그 대유행보다 더 크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이 시작이 어디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그 메르스 이후로는 특정 지역을 병명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장선에서 분명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2020년 초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 특정 바이러스, 이것은 중국 정부가 당국이 그 분명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더 확산되고 이걸 초반에 막지는 못했다. 이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절대로 이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해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출신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까? 그런 이유는 없죠.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바이러스가 나온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제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받아야 될 차별을 한국 사람들이 같이 받고 있다. 왜냐하면 외면상으로 예. 구별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추론들이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추론이에요. 잘못됐죠. 예. 아니 그 중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아직까지는 우리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초동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거기 출신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 그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차별을 왜 우리가 대신 받냐? 우리는 억울하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예. 생각이죠. 예. 그런 것들도 이 즈음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렇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는 관점 속에는 중국인은 그럼 차별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게 뭐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도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감염병 국면이 또 과거에 있었을 때 특히나 그 캐나다에서 또 그게 퍼졌을 때 홍콩을 매개로 또는 뭐 상하이를 매개로 해서 온 중국인들 집단 거주지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 그러면서 약간 중국인 혐오 같은 것들이 좀 일부 있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신혜정 교수님.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쪽에 있지를 않아가지고 네,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네,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중국인 혐오라는 거는 그냥 그 일부 사람들의 그냥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캐나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인종 차별 물론 이렇게 사사로운 것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서양인 친구들끼리 노는데 뭐 이렇게 안 끼워준다던가 동양인을 이런 동양인에 대한 그 은근한 차별은 있어요. 또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 앞에 있는 그 백인한테는 캐셔가 뭐 Hi, how are you 하는데 제가 딱 그 앞에 섰을 때는 Hi로 끝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느끼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그런 거는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뭐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다 해서 이렇게 아시안을 그렇게 조롱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민정훈 교수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또 유난히 좀 나오게 된 거, 코로나 팬데믹과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타겟을 일부러 막 딱 잡아가지고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로 패배 이후로 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것 같고 이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 주시죠. 예, 다른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 사회에 살면 어떤 인종적인 어떤 사선 갈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번처럼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정도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빈도라고 할까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반아시아 정서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긴장을 하고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고 그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동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작년 미국 대선 기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미국 강타기 전까지는 경제도 좋았고 견고한 지지율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선은 따로 당상이다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코로나19 미국 강타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작년 여름까지는 코로나19 그 자체와 경제적 타격이 조금 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디로 불통이 튀었냐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그것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기의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자신은 대처를 잘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잘못 대처해서 넘어온 중국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트럼프 지지층 그리고 일부 극단주의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분명하게 목표를 주고 타깃을 주고서 공격을 한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극단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성, 명분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말씀해 준 것처럼 대선 이후에 이제 2차 유행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정치적 이체 유행이 바로 이제 아시안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고려, 정치적인 동원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임 소장님.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통계를 이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도 이제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원래 그 혐오 범죄라고 하면은 주로 흑인 대상이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흑인 대 백인 아시아계 이렇게 그 혐오 범죄의 퍼센테이지가 흑인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7.73 정도 숫자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흑인이 훨씬 높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로 트럼프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심각성이 이제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흑인을 향한 그 범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줄어드는데 2019년과 2020년 사이에서의 그 변화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뭐냐면은 흑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14에서 8 정도로 줄어드는데 아시아인을 상대로 하는 그 범죄는 3에서 20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 X자로 교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팬데믹에 의한 어떤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 차별, 어떤 그 편견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시아계 혐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적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0%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국 국적이 15.7%, 그 뒤로 이제 베트남, 필리핀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실제 통계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중간에 들어온 청취자들 문자들 좀 더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또 필요한 어떤 함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희 문자 캐스터.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님, 그동안 이민자들이 참고 살았을까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오빠 가족도 오래전 이민을 가셨는데 이미 오빠는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불안해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창섭님, 아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미국 백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이번 사건의 보안관이 보여준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의 힘을 공식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상 가브리엘님, 중국을 차별하자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차별받기 싫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의 차별도 돌아봐야겠습니다. 허국국님, 한국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인종차별이 조장되는 미국 사회에선 우리 권익과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자신들이 줄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미국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왔던 자신들의 권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원희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양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참으면 더 당하게 됩니다. 이류기사님, 우리 사회도 흑인,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해주셨고요. 9291님, 우리나라도 소수자 차별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당 착취하거나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보다는 우리부터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아시아계 중국 범죄를 두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남서울대 교양학부 신희정 교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우리가 이제 뭐 차별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를 좀 우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화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대로 원인을 좀 찾아보면 뭐 아까도 좀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만 한국인 내지 한인계, 또 아시안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이 좀 자기들 집단만을 너무 좀 고립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가 잘 안 돼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약간 이들이 이제 성공지향적으로 굉장히 좀 나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얄미워서다. 또 흑인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최근에 특히나 한인계나 아시아계의 어떤 나름대로 그 성장, 그 비율의 성장과 그다음에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성장을 보면서 생기는 어떤 반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신희정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그 질문을 들으니까 예전에 1991년에 예. 그 한인 그 흑인 폭동 LA 그 사건이 사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그 사건 같은 경우도 한인이 그 타겟이 돼야 됐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그 흑인이 그 경찰에게 맞아서 이제 눈이 실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두순자 사건이 생기면서 예. 그러니까 그 한인 그 그로서리에 침입한 그 흑인을 이렇게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동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약간의 그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런 게 인종차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백인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계속 그 두순자 사건을 이렇게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흑인들이 그게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큰 폭동이 벌어진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런 이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늘 이렇게 지속되어 있다가 지금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도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산할 대상이 예.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소수자인 그 아시안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범죄를 일으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일종의 책임 전가적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민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뭐 책임 전가 측면에 그 공감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회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면 문제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주류 백인이 뭐 뭔가 인종적 우호성을 가지고 소수 아시안들에 대해서 뭔가 조롱을 한다든가 뭐 지금 뭐 놀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 뭐 계속 있어온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처럼 표적을 삼아서 사살하는 이런 부분은 드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에서 이제 한국계 그 미국인 그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이제 폭발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뭐 적응을 못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공간을 갖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그 미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그래서 일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는 것이 뭐 그게 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으로 얘기했습니까? 예. 그런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자기 자신만큼은 전문직으로 가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뭔가 대우받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미국의 사회와 그 거리를 둔다. 이거는 그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미국에서 보면 차라리 히스패닉, 라틴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어를 쓰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히스패닉을 써요.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세컨 랭귀지로 히스패닉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시안이 그렇게 된다는 건 저는 그것이 이제 아시안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수적인 열세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냥 그 구조적으로 갖는 그러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연방의회에서도 한인 그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니까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미국뿐만은 아니라 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사회, 특히나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은 서구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일 텐데 약간씩의 차이점들은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경험해 보면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든가 유태인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에 곧바로 이제 또 융화되지 않는 독자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배타성이 분명히 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로운 민족 문화로 바라보고 되게 다채로움으로 받아들여서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또 문화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공존하고 있는데 임 소장님 또 뭐 유럽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열린 사회다,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긍정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 그 지향성을 얘기하자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들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났던 장면 하나가 98년도에 그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을 처음으로 했을 때 그때 분위기를 제가 그때 프랑스에 마침 있어서 당시 이제 프랑스가 우승을 하고 브라질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모두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래서 굉장히 저도 찡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데 지금 브라질 사회나 프랑스 사회가 사실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는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내부 갈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의 어떤 그 구성이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렇게 무지개 빛과 같은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공존한다. 그 아름다운 참 그 모습 그 이면에는 그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 그 문제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 표현처럼 그 용광로처럼 다 녹여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회는 이뤄야 되는데 그냥 마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속에서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사실 우리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먼저 했는데 사실 지금 100년에 걸친 어떤 그 다양성에 대한 실험이 지금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백래시 같은 게 있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보는 모습 같아서 저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단일 민족이다 해서 우리끼리만 사는 어떤 이런 거에 익숙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사실 우리가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는 거는 필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제 많은 다양한 그 민족 그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열린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실패한 어떤 사회 통합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냥 우리가 경제가 아주 그 장밋빛으로 이제 그 좀 물들어 있을 때는 다 열린 사회 좋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이제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가장 먼저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피해자 경험을 했었고요. 옆 나라 일본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그 소수 민족들이 겪는 게 똑같거든요. 그냥 마냥 그 사회가 이제 잘 돌아갈 때는 다 똑같이 잘 가죠. 그런데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딱 그렇게 문제가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팬데믹과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비해서 지금 그 위기 의식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인종들이 그 과거 다른 사회 통합 차원에서 흑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거기서는 그냥 미국 구성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잠재적인 그 라이벌이고 한국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또 한 번 이렇게 거기에 같이 겹쳐지면서 특히 이번에 그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가 발생한 그래서 이번에 바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게 미국에서 증오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여졌는데 바로 초동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결국 이제 정치적 연대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조직화하는 데서 이제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이런 생각도 문득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왜 이런 이제 반발이 더 세지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 상당한 어떤 강한 목소리를 내서 실체감을, 존재감을 인정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민 교수님? 저는 좀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미국 사회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는데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먼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학생활할 때 제 선배가 항상 하던 말이 가서 쫄라라. 그러면 기회는 평등하게 있으나 너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라. 근데 우리는 잘 못하거든요. 한국 그 문화에서는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예. 말씀하신 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경계감이 있죠.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신이 찾아야 될 이해관계라든지 자신의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행동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한인이라든지 아시안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자식이 스스로 이제 억제함으로써 피해를 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제 그러한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가장 추구해야 될 부분은 제도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증오 범죄를 갖다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연방의회와 주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민단체를 구성을 해서 계속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압력을 넣는 그러한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개개인들이 나가서 시위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거는 계기가 될 뿐이지 결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노력을 끌고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희정 교수님은 이제 이주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천착해 오셨으니까요. 실제로 이주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서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서 뭔가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던가요? 또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서구 사회라던가 이런 곳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속으로 삼키고 이런 것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꾸 드러내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차별을 하는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게 차별이라는 것이 자신에 대한 우월감도 있지만 또 다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열등감의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히스패닉이나 흑인하고 우리가 좀 이 동양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경제 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눈에 자주 띄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타깃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한국 안에도 인종차별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좀 욱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 해가지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거 총 쏘고 죽이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뭐 두 가지가 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적어서 또는 아까 임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이주민과 함께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책임 전가를 해보지는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눈에 띄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막 자기 권리를 오히려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일반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이번 2021년에 한 3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게 그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 이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 그 우월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 위기감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렇게 차별이 또 많지가 않아요. 국가에서 인심나죠. 그렇죠. 근데 뭔가가 지금 내가 불안한 뭔가가 있을 때 자꾸 나의 조상에서부터 우리는 뭐 우월했는데 지금에서 와서 이런 걸 자꾸 찾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건 좀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타인일까요? 결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국 사람 뭐 인종적으로 우리가 뭐 흑인을 아니면 무슨 국적으로 뭐 베트남 사람을 그렇게 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지나가는 길거리에 돌멩이를 타인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뭔가 굉장히 비슷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면만 자꾸 찾는데 다른 면만 찾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이웃이라는 게 무엇이고 타자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머지않아 겪을 수도 있는 결코 겪어서는 안 되지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 한 이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그 동질성에 주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혹시라도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좀 있다라고 보신다면 어떤 측면들을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신희정 교수님? 저는 은근한 한국 내에서 외국인 차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캐나디언으로 그 한국 국적 없이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조차도 이제 외국인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외국인들은 와서 검사 받아라. 저도 이제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뭐 줄을 세운다던가 그다음에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무슨 지원금 같은 거 지불하는데 외국인이라도 여기서 오래 살고 가정을 일구고 살고 그러면은 그 국내에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별을 둔다는 거. 거주민의 관점으로 안 보고. 그렇죠. 거주민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적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는 사실 참 이렇게 고리타분한 구세대적 사고거든요. 지금 열린 생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에서도 아까 여기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 교수님은 한국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세요? 위험 요소랄까 이런 것들? 일단 우리 이제 한국도 이제 그 다문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허구적인 신화를 갖고 있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터부시한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초등학교만 가도 몇 가정의 그 한 가정은 그 다문화 가정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소수자들 우리와 다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물어봐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인데 내가 원 오브 유냐,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같이 사는 한 명의 구성원이냐, 받아들일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얘기할 때 다양한 얘기를 해요.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당신이 어떤 학생들은 흥미로운 얘기,
똑같이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내고 당신이 해야 될 의무를 똑같이 한다면 또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도 뭔가 단일 민족이라는 그 호구적 신화에서 벗어나서 다문화라는 걸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게 스스로 우리가 담론을 만들어 가야 되고,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기준을 보다도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뭐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제 틀림이 아니고 다름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 공론화시키는 게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전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단일성에 대한 신화를 좀 깨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국적 위주의 사고가 아닌 우리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한 1분 정도 제안해주고 싶으신 바 또는 지적해주고 싶은 바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뭐 바야흐로 세계는 전 지구화되어서 사실은 국경의 경계가 없어졌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뭐 민족주의로 되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세계는 열려 있고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로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웃으로 살기 위한, 그리고 사실 그게 현실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민정훈 교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한국 분들이 세계 많이 이제 이민가에 살고 계시는데, 결코 이렇게 그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이제 하루하루를 그 사회에 적응하고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분들이 처한 피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보내서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본국의 목소리가 해당국에 전달됐을 때 그 정치권에도 울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사회에도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다 더 이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도와 구조화된 측면에서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비극이지만 이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더 체계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정비하고 또 우리의 지원과 지지 의사를 미국에도 전달하는, 그래서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상훈 소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그 투퀴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죠. 기존에 이제 강자가 있는데 후발 강자가 따라왔을 때 이거를 이제 그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하면서 결국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단군 이래 가장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그냥 약자여서가 아니라 그 경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이러한 그 유사한 유형의 그 도전을 받을 일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아까 강한 조직력이라든가 강한 어떤 항의한다든가 이게 어떤 그런 강한 면을 보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동시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 사회에서 겪었던 그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오류, 왜 그들은 그 통합에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지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아까는 제가 강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부드러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반문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함도 필요하고 또한 부드러움도 필요하고, 그렇죠. 아까 또 이상적인 어떤 다문화 사회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주에 관련된 세밀한 정책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결합된 이야기들을 또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인 사회에서 또 겪었던 불안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함께해 주신 남서울대 교양학부의 신희정 교수님, 그리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세 분의 전문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불행히도 부분적으로는 우리 본능하고 연관된 것이고 그것의 배후를 이루는 경제적 불만과 사회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도덕적 설교와 법적 처벌만으로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본능 속에는 협력과 공존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에 토대를 둘 때 평화와 번영이 비로소 함께한다는 걸 우리의 집단 기억 속에 강력히 자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두운 본능을 자극하고 방향성을 부여해서 자신의 권력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가장 악마적인 형태의 사회 집단과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 아닌 분별, 그리고 혐오가 아닌 정의로운 분노가 향할 곳은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